과연 그 여론조사가 옳으냐?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상 응답률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27만 통을 전화했는데 1997통의 응답률, 말하자면 4.1% 가지고 하는데 96%의 국민들 그 의사는 도외시하고 광적인 지지계층 응답률만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제가 동대문 의뢰 출마를 했는데 선거운동 시작 직전 이틀 전 여론조사가 제가 16%, 상대방 열린우리당 후보가 48%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믿고 내가 한 6일 동안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하려고 나가냐. 그래서 한 6일 동안 지구당에서 문 걸어 잠가놓고 바닥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당사로 찾아와서 밑바닥은 다른데 왜 위원장은 안 나오냐. 이래가지고 내 마지막 선거운동을 한 엿새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제가 1.2%를 이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34%가 움직였다는 건데 나는 그런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또 경남지사 보궐선거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선거를 할 때 경남에서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제시한 것은 내하고 상대부 여론조사 차이가 0.1%라고 했습니다. 그걸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뒤 보니까 그 내부 경선 때 이야기입니다. 도민 여론조사가. 근데 우리가 한 여론조사는 무려 24%가 차이 났는데 그 신문에서 또 그 여론조사 기관하고 한 그 후보 지지율차가 내부 경선에서 도민 여론조사가 0.1% 차이라고 신문 1면, 2면, 3면 대대적으로 냈어요.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보자. 로데이터를 보자. 그 로데이터 불러가지고 내 선관위 제소를 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문 닫았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졌어. 그래서 저는 2004년 이래에 여론조사를 믿고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다. 밑바닥 여론이나 우리 자체 여론조사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동남풍이 불면 대선이 달라진다. 우파가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영남 유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지역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고 거기에 기대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 선거 패턴입니다. 여태 있어왔던 선거 패턴인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지금 호남에서 지금 선거 패턴을 할 때마다 92%가 호남 지지를 했잖아요. 그건 지역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극도의 지역주의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앉아서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호남의 선거 패턴이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나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그 자세히 보시면 그 호남 1, 2중대입니다. 호남 1, 2중대고 안철수 후보 당의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25명인가 됐는데 23명이 호남입니다. 2명만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역당 1, 2구도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절반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거의 9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이에요. 그게 지역주의 아닙니까? 영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7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면 대선 판도가 달라지죠. 수도권에 올라오고 하면. 그건 여태 있었던 선거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그래 매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당이나 문재인 후보당은 선거 끝나면 무조건 합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합당을 합니다. 합당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1번이 되든 3번이 되든 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후보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안철수 후보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나는 못 찍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고 있습니까? 근데 선거 막판에 홍준표 후보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로 되면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다라고 할 때 보수층에선 홍준표 당신 좀 물러나시오 이런 요구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질문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 막바지 가갖고 내가 안철수 후보보다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좌우 대결의 대항마가 된다. 그렇게 할 때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대선은 특히 대한민국 대선은 절대 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출렁입니다. 출렁일 때 그 파도를 누가 타느냐 거기에 마지막 승부처가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3위 하다가 급작히 1위로 뛰어 올란 것은 그는 불과 선거 2주 전입니다. 2002년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묻는 그 취지는 나보고 들어가라는 건데 그 한국 보수 적통의 후보가 들어가고 지금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고 좌우에 양다리 떡 걸쳐놓고 가랭이 걸쳐놓고 다리 걸쳐놓고 있는 그 후보한테 양보하라. 그거는 난센스죠. 그 질문 자체가. 거꾸로 안철수 후보한테 왔을 때 홍준표가 만약 세지면 양보할 용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그건 또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내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관훈 토론회에서 저희는 묻는 사람이고 후보로 초청되신 분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렇죠.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가불관계로 상징하고 물어보는 거는 그 적정하지가 않죠. 상대방도 입장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인데 언론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가 갑이다. 너희는 묻는 대로 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좀 주실 때 어떤 물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물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그 후보 꼼수 사태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게 정정당당한 것인지 홍준표다운 것인지 나는 그걸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묻었을 때 그럼 너희는 왜 사퇴 안 하노?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대선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사퇴해야죠. 당당하게 사퇴하고 그 보궐선거를 만들어줘야죠.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내가 보궐선거 안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꼼수 사퇴로 모는 게 과연 정당하냐. 대선에 나왔으면요 법률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은 사퇴 안 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퇴하라고 하고 국회에서 법을 그래 만들어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절대 사퇴 안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사퇴합니다. 사퇴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자기들 빼놓고는 다 사퇴하라고 그래 해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왜 사퇴하지 않습니까? 4월 9일 이전에 저는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3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가까이 남은 걸 보궐선거를 만들어 줘야지 참정권 침해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퇴 안 하고 왜 유독 저만 몰아붙이는지. 또 이 보궐선거를 하려면 선거 비용이 170억이 들어요. 참고로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했죠. 아니 그것도 4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죠. 보궐선거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자기도 보궐선거 없애려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 보궐선거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럼 1년 몇 개월 동안 그 노원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거는 책임 안 집니까? 그건 꼼수 사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보궐선거를 없앤 것은 불과 1년 2개월 하는 도지사직을 그걸 맡기려면 선거 비용이 17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럼 도지사 나가려고 시장 군수들이 줄 사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사퇴하면 시장 군수 선거가 또 생깁니다. 그 시장 군수 하려고 또 도의원들이 사퇴를 해요. 그거 들어가려고. 제가 하나 사퇴하면 이게 이번에는 묘하게 줄 사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이 300억 이상 듭니다. 제가 도지사 선거, 도지사를 4년 4개월 맡으면서 내가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경남도 1조 4천억의 빚을 3년 6개월 만에 싹 갚았어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빚 하나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흑자도정을 합니다. 법률을 지금 바꿨어요. 흑자도정 규정이 없어가지고. 행자부에서 금년 2월에 법률 바꿨어요. 경상남도 때문에. 그러면 흑자도정을 다 이루 빚 다 그 땅 한 평 안 팔고 내부 계획만으로 그 빚을 다 갚아줘 놓고 나오는데 내가 나가면서 그럼 300억을 그거는 지방비가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 보선은 나라가 빚을 그 보선 비용을 댑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비용은 도에서 돈을 대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나가면서 내가 이 3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빚을 제로로 만들었는데 도민들 세금을 300억을 이걸 쏟아붓게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내가 열흘간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 300억 이거 도민세금 헛되이 쓸 수 없다. 내가 선거운동 못하고 불이익 받겠다. 받지만은 이거는 사태는 보궐선거 없애는 것이 옳다. 또 보궐선거 없애기 위해서 출마 선언하기 전에 내년 7월까지 후임지사가 뽑힐 때까지 중요 정책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새롭게 정할 중요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다 정해놓고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으로 하면 현상유지만 할 수 있게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국회의원 다시 해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그 취지로 한 그걸 갖다 꼼수 사태 이래 비난을 합니까? 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가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제가 이런 말을 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가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희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 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막말로 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퇴도 안 하고 응?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가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기엔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 이정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찍고 대들면 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정희를 보면 이정희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내 막말한 거 있으면 유승열 기자.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하자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 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승열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취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선 과정에서 섀도우 캐비닛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만 해도 조각에 50여일이 걸렸습니다. 인수위 준비 기간 2달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혹시 섀도우 캐비넷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안보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마음에 든 사람 있습니까?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2012년 12월 20일 날 19일 날 하고 20일 날 바로 내가 경남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사흘 만에 도정 파악을 다 했습니다. 보고를 싹 다 듣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도정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를 하면 내 일주일 만에 국정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회에 있을 때 한 10여 개 상임위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정보, 법사, 행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정을 사선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달리 내 국토해양만 못 가봤어요. 그거는 좀 고물이 생기는 상임위라서 그런지 하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 외에는 내 상임위를 거의 다 돌아다니 봤습니다. 국정을 다 봤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하면서 나라 일 다 봤습니다. 경남지사 하면서 지방선거, 지방행정조직 다 해봤습니다. 지방행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내 국정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내각 세팅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는 3대 적폐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종북 세력입니다. 그 둘째가 강성귀족 노조들입니다. 주로 민주노총입니다. 그 셋째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 친북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종북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됐습니다. 또 강성기종노조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은 이 강성기종노조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파업 시위를 하고 촛불 들고 이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 경제지 기자들이 있으면 한번 해외로 나간 기업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젠가 아ren가 신문 보니까 중소기업도 6조 4천억을 해외 투자를 했어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 국내 생산력, 해외 생산력의 차이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4대 6으로. 해외 생산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거기서 돈 잘 벌어갖고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새로 생기지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된 게 나는 강성기종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들이 그렇게 폐악을 부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하동에 갈사만이라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 50만 대 정산한다는 발표를 듣고 그 자동차 회사에 우리 갈사만에 들어오세요. 싸게 주겠습니다. 50만 대 정산하는데 오세요. 2, 3일 후에 답이 왔는데 노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중국에서 정산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강성기종노조들의 자기들의 특권, 세습, 고용세습도 하지 않습니까? 고용세습도 하고, 연봉이 내가 듣기로는 도지사 연봉하고 비슷해요, 평균 연봉이. 어느 노조의 평균 연봉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내 도지사 연봉하고 같더라고. 이런 세상에 매년 스트라이크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타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없고 청년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치권이 금기사항입니다. 겁이 나서 정교조, 민주노총 이거 겁이 나서 정치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폐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3년간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상급식 파동을 하면서 1년간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 내가 굴복시켰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강성기종 노조, 민주노총도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강성기종 노조가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정교조 이거는 그걸 적폐 세력을 드러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깁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이 뭐 이렇게 썩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소수라고 생각되는데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더 고려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정말 검사를 정의롭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수사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 월급 털어가지고 피의자들 잡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곰탕 먹고 여기는 라면 줄 수 없으니까 같이 라면도 먹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검사 월급의 절반은 수사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푸른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사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지가 알아서 덜러버 버려요. 내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검사들이 이래서 되느냐. 알아서 기는. 그런 풍토가 나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검사들은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거의 밤샘 수사를 했어요. 요즘 검사들은 내 쳐다보니까 셀러리맨 월급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대접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서 대접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랜저 검사가 생기고 벤처 여검사가 생기고 법조비리의 원흥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제가 검사할 때는 하고 올 때하고는 하도 달라서 이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경찰도 어느 정도 능력이 수사 수준이 검사만큼 올라왔으니까 같이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검사가 경찰 감시하고 경찰이 또 검사 감시하고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회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시대죠. 유일하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찰 독재 시대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권력의 신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개혁해야 되는 그런 첫째 타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